지금부터 예수학당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51페이지 로마의 하수인 독재자 헤롯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 헤롯. 예수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헤롯 대왕의 등장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남단 에돔 출신의 비유대인으로서 하스몬 왕가의 가신으로 활동하다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과 식민지 왕을 인정하는 로마의 정치적 전략이 맞아떨어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집권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집권하자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헤롯 대왕은 그들의 저항을 진압하는데 로마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서도 만 3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은 시저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로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 밑에서 BCE 37년부터 4년까지 3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임하게 된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출신인데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스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일시적으로 100여 년 동안 하스몬 왕가와 하스몬 왕조를 일으켰던 그 시점에 하스몬 왕조의 가신으로 있다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하스몬 왕조가 끝나게 됐을 때에 로마 원로원을 설득해서 왕권을 획득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책의 52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유다 밑에 에돔이라고 쓴 지역이 보일 겁니다. 바로 그 에돔 지역의 출신 비유대인으로서 하스몬 왕과 때의 가신으로서의 인연을 기반으로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착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그런 독특한 입지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집권 과정에서 보았듯이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정치적 과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식민지 왕이 제국을 만족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국세를 잘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고 이 점에서 그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효과적인 종속국의 왕이었다고 한다. 세금 이외에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을 만족시킨 또 하나의 방법은 로마식으로 지은 새로운 건축물들을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하거나 그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었다. 일례로 그는 40에이커에 달하는 항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 항구에는 라틴어 아우구스투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세바스토스라는 이름을 그리고 새 도시에는 시저를 가리키는 가이샤라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항구가 헤롯 왕국 전역으로부터 풍성한 재화들이 이 도시로 집중되어 이곳을 통해 로마로 흘러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총애하는 식민지 왕이었다고 한다. 지금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남단 에돔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출신 성분 때문에 로마 원로원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데에 장애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런 두 가지 면에서의 만족을 시켜줘야 됐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 제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적인 일을 했는데 하나는 제국세를 잘 걷는 겁니다. 물론 로마 쪽에서 원하는 액수의 제국세를 잘 걷어서 보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게 한편으로 있고 또 그 제국세 걷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유대인들 로마를 만족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 제가 지금 놓쳤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건축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다가 로마식 건축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건축물에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로마에 헌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그 헌정했던 세바스토스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 두 번째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가이사랴는 줄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초를 만들었던 줄리어스 시저의 그 시저를 영어로 발음할 때 케사르라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저를 그 그리스어로 발음해서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다가 그 도시 이름을 만들고 로마에 사실상 헌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제국세를 잘 걷어주지요. 그다음에 로마식 건축물을 이스라엘 안에다가 짓고 거기에다가 황제들의 이름을 붙이고 로마에 헌정해주고 그러니까 인정받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헤롯 대왕은 집권 초기 유대인의 저항을 받았던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대인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중 헤롯 대왕에 대한 저항을 일시에 불식시킬 가장 강력한 방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민족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한 것이었다.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광장을 남북으로는 미식 축구장 5개, 동서로는 미식 축구장 3개의 크기로 확장하고 지주벽을 작은 것은 2에서 5톤, 큰 것은 50톤에서 400톤에 이르는 돌들로 세웠다고 한다. 이 확장 사업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던지 고대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후로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구주물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왔다고 한다. 네. 이러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확장 사업은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만족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국세고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확장 사업을 했는데 그 크기가 남북으로는 미식 축구장 5개, 동서로는 3개 크기로 확장을 했대요. 그래서 미식 축구장이 길이로 치었을 때 긴 쪽이 얼마인가 봤더니 109.7m랍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소수점 밑에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1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5개면은 550m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갖고서는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550m면요 까마득한 겁니다. 그죠? 550m면은 한참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쪽이 3개라고 그러니까 330m. 그러니까 지금은 이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크기를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정도로 확장을 했는데 이게 크기만 큰 것이 아니고 그 성전 구조물의 그런 아름다움이 아주 그 동시대에 어떤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서도 모자람이 없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구조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인용한 것을 보면은 고대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구조물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제 그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미 보셨지만은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고 비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가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약간의 뿌리는 갖고 있지만은 사실 로마 원로원에서 정치적으로 왕권을 탈취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33년을 집권을 합니다.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한 거죠. 그는 이 박정희 대통령 18년 집권한 거 단기 집권이라고 그러는데 18년에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을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로마의 신임을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도 크게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가로서는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나 헤롯 대왕의 이러한 노력과 상관없이 그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독재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우선 외국 용병들과 비밀 경찰로 완비된 강력한 억압 정권을 세워 그에게 반대나 저항이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집권하자마자 친인척을 지방 통치자로 임명하고 대제사장을 자신이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이집트와 바벨론에 사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을 기용하여 이를 통해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사내들인을 쉽게 장악했고 마카이루스, 마사다, 퀴프루스, 알렉산드레온, 헤롯데이온에는 요새를 겸한 거대한 건축물을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에는 웅대한 궁전과 호화 별장을 세웠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정통한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스몬 가문의 공주와 결혼했다가 후임 통치자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그 아내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까지 BC 7년에 처형하고 만다. 그리고 굶주린 농민을 쥐어짜 세금을 받아내고 그것으로 자신과
가신들이 불을 축적하는 것 또한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재자가 BC 4년 죽게 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폭동이 일었다고 한다.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서기 전 독재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민중의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불과 6.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세포리스였다고 하는데, 로마는 이러한 폭동 지역에 3개 군단, 즉 18,000명의 정예병력, 2,000명의 기병대, 15,000명의 보조 보병대를 투입, 당시 로마 총독 바루스의 친구 가이우스로 하여금 초토화시키도록 했다고 한다. 남자는 살육하고 여자는 강간하고 아이는 노예로 끌어가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주지를 떠나 어디론가 피신하고, 예수는 아마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의 소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헤롯 대왕이 로마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임을 얻기 위한 그 노력들이 나름 성공을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러한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이 헤롯의 독재 정치가 또한 한몫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용병들을 쓰고 또 비밀 경찰을 두어서 민중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뭐 KGB 같은, 소련의 KGB 같은 그런 비밀 경찰을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통치자들을 친인척들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왕과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갖고 민중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정통 헤롯 가문에서 임명하지 않고, 헤롯 가문이 아니라 정통 사독 가문에서 임명하지 않고 비사독 가문 중에서 본인이 통제 가능한 그런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뽑음으로써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그런 방식. 그 또한 독재의 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곳에 요새를 두었는데, 마카에루스, 마사다, 키프로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레이온, 헤로데이온. 특별히 마카에루스는 이거는 감옥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돼서 감금되었던 감옥이 마카에루스였고요. 그리고 마사다는 거대한 요새입니다. 이 마사다는 나중에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대로마 유대인 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 참가했던 열심당 중심의 그 전쟁 참가자들이 마지막에 밀리고 밀려서 이 마사다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사람이 1,000명 정도가 됐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로마군들이 마사다 그 요새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 안에 있던 1,000여 명들이, 거기에는 여성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전원 자결을 합니다. 어떻게 자결했는지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결하는 그런 비극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거대한 궁전 포화 별장을 세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지만 여리고는 왜 중요하냐 하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는 그 준사막지대인 이스라엘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 해발 그 0보다 저지대에 있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지역의 부유층들이 우리로 치면은 강남 3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에 이스라엘의 부유한 계층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또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은 훨씬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그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의 그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불안한 나머지 자기가 자식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부인하고 아들 둘까지 다 처형하는 아주 전형적인 독재자의 아주 극악무도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온갖 패도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지만은 그 예수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폭동이 일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수도는 세포리스였는데 그 세포리스 지역에서 역시 폭동이 일어났고, 그 폭동 때문에 로마군이 진입을 했고, 그 와중에 엄청난 살육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남자들은 살육당하고,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가 이 일이 일어났던 때는 예수가 아주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980년에 5.18 광주민중항쟁을 보지 못하고 뭐 85년도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걸 보지는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통해서 광주민중항쟁을 알았을 것처럼 아마 예수도 이 세포리스의 비극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과정에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것은 예수의 자기 정체성, 또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 헤롯 새아들의 분할 통치. 헤롯 대왕이 죽자 후임이 문제가 되었다. 부인이 열이나 되어 너무 많은 후계자 후보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헤롯 대왕의 유언에 따라 새 왕자에게 왕국을 분할하기로 했다. 이때 새 왕자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각기 로마를 방문하여 호소했으나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대왕의 유언대로 처리했다. 헤롯 아르켈라오스에게는 사해 남쪽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즉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북쪽 갈릴리아 베레아, 즉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그리고 헤롯 빌립에게는 갈릴리 바다 북부와 북동부 지역, 즉 비유대인 지역이 할당되었다. 새 왕자 중 정식 왕의 호칭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단지 아르켈라오스에게는 보다 높은 분봉왕의 호칭이, 그리고 나머지 둘에게는 보다 낮은 분봉왕의 호칭이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한다. 성서가 헤롯 안티파스를 왕으로 호칭한 것은 분봉왕의 개념으로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 헤롯 아르켈라오스는 BC 4년에 즉위하여 기원 후 6년에 폐위되었다. 다른 두 형제에 비해 아주 짧은 재임 기간이었다.
그가 부임하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헤롯 대왕 때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청원했다. 공출 경감, 세금 철회, 정치범 석방, 황금 독수리 사건 사륙 책임자 처벌 요구 등. 그러나 아르켈라오스는 이 청원에 사륙으로 응답했다. 3,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죽였던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를 방문, 아르켈라오스 대신 로마 총독의 직접 통치를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호소했고, 황제는 곧바로 아르켈라오스를 골 지방으로 유배 보내고 로마 총독을 파견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 파견되자 달라진 것은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인두세 형태의 제국세 부과였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제4철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였던 것이다. 헤롯 빌립은 세 형제 중 막내이지만 간단히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 관심은 예수 시대의 갈릴리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이기 때문이다. 빌립은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3년 혹은 34년까지 통치했는데 관할 지역인 비유대인 지역을 평화롭게 다스리다가 유배 없이 재임 기간을 잘 마무리했다고 한다. 빌립은 예수와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헤롯 대왕의 이제 통치가 끝나고 죽게 되자 아들들에게 왕국을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부인이 열이 되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들을 꽤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에게 3지역을 분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 57페이지를 보면은 책의 분홍색 부분, 거기에 위에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렇게 쓴 큰 글씨가 보이죠. 이두메가 아까 헤롯 대왕의 출신지인 에돔을 이두메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출신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합하는 이 가장 중요한 노른자위, 이것은 큰 아들 아르켈라우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초록색, 보면 갈릴리라고 쓴 부분이 위에 보이고 밑에 베레아라고 쓴 부분이 보이는데, 통치하는 그 지역이 좀 떨어져 있는, 좀 다분히 이색적인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두 지역을 맡기게 되었고, 그리고 위에 노란색 부분 이두레와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의 그 노란 지역을 헤롯 빌립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통상 왕이 계승 과정에서 그 자식들이 자기가 전체를 맡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아들도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은, 그런 욕심 때문에 로마 원로원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 원로원은 분할 통치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르켈라오스는 단명했습니다.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6년까지니까 10년을 통치했으면, 지금 같으면은 5년 임기제에 재임을 하게 된 거라 긴 듯 보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단명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헤롯 대왕 때의 그런 패도 정치의 패도 정치는 그 우두머리 정치, 깡패 정치죠. 그 피해들을 다 시정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게 되자, 그 시위 군중의 겁먹은 아르켈라우스가 너무 섣불리 대합을
하다가 3천 명이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재빨리 피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자 예루살렘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핵심 지도자들이 헤롯 가문의 후손 중에 왕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마 총독부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 총독을 임명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고, 이게 이제 자충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이 들어오자마자 인구조사하고 인구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뭘 받았다고 그랬죠? 제국세를 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다툼수가 됐던 거죠. 근데 그 헤롯 빌립은 세 사람 중에서는 제일 막내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헤롯 빌립은 지금 예수를 이해하는데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말씀을 드린 건데, 기원전 4년부터 33년, 34년까지니까 한 37년, 38년간 통치한 거죠. 이 헤롯 빌립은 거의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권역 밖에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기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행운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임기 다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난 거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새로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통치하게 되는 그 시점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가 살고 있던 나사렛 갈릴리가 있는 지역의 분봉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기원전 4년에 즉위하여 기원 후 39년까지 43년간의 긴 기간 동안 재임했다. 이 기간 동안 안티파스의 목표는 시종일관 명실공히 로마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만난 3명의 황제, 즉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갈리굴라에게 이를 요청했으나 왕의 호칭을 얻지 못한 채 결국 갈리굴라 황제 때의 아케라우스와 마찬가지로 고을 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 점에서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았다. 우선 통치자로서 자신의 과제에 대한 생각이 비슷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로마와 유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이 둘을 만족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비슷했다. 먼저 로마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2번에 걸쳐 로마 양식을 따른 새 수도를 만들고 그 수도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도를 통해 로마에 바칠 세원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만든 수도는 예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불과 6.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세포리스인데, 안티파스는 이 수도를 아우토크라토리스 아우구스투스의 칭호인 임페르토르의 히라보 번역이라고 호칭하면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을 했다. 그리고 2번째 만든 수도는 갈릴리 바다 중서부에 위치한 티베리아스로서 그는 아우구스투스 후임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 수도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정했다. 그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을 표시하느라 바빴던 것이다. 문제는 이름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새 수도가 정해질 때마다 안티파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은 세원이었다. 처음 세포리스의 수도를 정할 때는 세포리스 주변 계곡에 빵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고, 다시 티베리아스의 수도를 옮길 때는 세원이 바닥난 세포리스를 버리고 새로운 세원, 즉
수도 주변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배를 소유하는 것, 저인만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 심지어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의 관심사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최종 목표는 자기의 윗형이었던 아르켈라우스가 유배를 가고 나서 동생인 빌립은 완전 변방의 분봉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노력을 원로원을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갔던 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을 만족시키는 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로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2번이나 이스라엘 안에 수도를 만들고, 특히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가 자기 분봉이니까 분봉에 2번에 걸쳐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 그 수도를 로마 황제의 이름과 연관해서 짓고 로마에 헌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국세 문제는 총독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에서 지금 이미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국세를 걷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이 있는 지역은 직접 제국세를 걷어가는 게 아니고 국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걷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로마를 만족시키는 것은 제국세가 우선이 아니고 건축을 통해서 로마를 만족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도인 세포리스를 세웠고,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수도에다가는 아우토크라토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아우구스투스, 실질적인 제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칭호였던 임페라토르, 이게 지금은 임피어리얼이라고 해갖고 엠파이어, 그게 이제 제국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라보 번역으로 아우토크리토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다가 붙였고, 그리고 이것을 아우구스투스에게다 헌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수도를 또 한 번 옮겼어요. 그리고 그 수도를 만들고서는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줬어요. 그것은 두 번째, 그 다음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디베리아 그런 말 하죠.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러죠. 그것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름이 지금 호수에다가도 붙이고 새로운 수도에다가도 붙이고 했던 거죠.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수도를 2번 만들 때마다 그 호칭을 쓰고 헌정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아까 재임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4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33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했어요. 그 말은 로마를 제대로 만족시켰다는 거죠.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를 만드는데
그 수도 이름을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이고 황제에게 헌정을 했으니 이 정도면은 로마로서는 대만족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를 옮길 때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로마를 만족시키는 거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뜻도 복선으로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원, 세금을 거둘 그런 어떤 자원을 마련한다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세포리스를 정할 적에는 그게 주로 산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 산이 많은 계곡 지역에서 밀을 재배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얻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얻었다가 그 재원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 나중에 이름이 그렇게 붙어진 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지역은 갈릴리 바다하고 가까운 것이었고 그 모든 재원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서 계곡 지역에서 대원이 떨어지자 바다 쪽으로 호수 쪽으로 옮겨서 수도를 옮겨서 그쪽에서 재원을 얻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머지 하나 궁금한 거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족시켰을까? 그걸 좀 봐야겠죠?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를 만족시키는 방법도 아버지 헤롯 대왕과 상당히 유사했다. 물론 안티파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나 확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통성 있는 왕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처럼 하스본 왕가와 연결을 지으려고 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하스본 왕가의 미리암네와 결혼했는데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미리암네의 손녀 헤로디아와 결혼했다. 당시 안티파스는 나바티안 공주와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채어 억지로 하스몬 왕가와 연결 지으려 했던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예수가 마침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를 여우라고 지칭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별칭은 바로 안티파스가 로마에도 충성하고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으려는 그의 교활한 이중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티파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CE 39년에 고을 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이때부터 CE 44년까지는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오빠이자 로마 궁정에서 자라면서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친구가 된 헤롯 아그리빠가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는 유대인의 왕이 된다. 그리고 CE 44년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전체를 직접 통치하게 된다. 헤롯 대왕의 경우에는 유대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을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확장하고 또 건축으로서 그 건축미를 한결 돋보이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건 이제 아버지가 다 해놔버렸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 점에서 할 일은 없었던 거고, 그나마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정통 왕가 다윗 왕가는 아니지만은 하스몬 왕조 그 앞쪽에 있었던 하스몬 왕조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은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연관성 속에서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마리암네의 손녀, 이게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사이는 일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부인을 얻은 것은 마리암네가 따지고 보면은 자기 어머니 뻘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손자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어린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네의 손녀인 헤르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한 과정도 보면 원래 그 나바티안 공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있다가 아마도 자기 동생, 이복 동생, 이게 빌립이라고 돼 있는데 학자들은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빌립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어느 게 맞든 자기 그 이복 형제 중에서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억지로다가 자기 아내로다가 맡게 되는데 그 헤로디아가 바로 하스몬 왕조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을 내치고 하스몬 왕과의 미인이었던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다가 강제로 맞아들인.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부인을 내쫓고 사실 내쫓은 거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복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아내로다가 맞은 이 일은 간음이다. 간통이다. 그리고서는 말하자면 사회적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왕인데 왕이 지금 한 일인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 감옥이 아까 얘기했던 요새 중에 하나 마케루스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해 생일을 맞았을 때 헤로디아 사이에서 낳은 살로메가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췄고 그 춤을 보고 아버지가 흐뭇해서 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소원을 얘기한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 딸이 다이아몬드 14캐럿을 요구를 했나요? 그게 정상인데 이 딸이 엄마한테 갔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뭘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찬스, 자기와 헤롯 안티파스의 이 결혼을 간통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손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당장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그 진짜 그리스 비극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 요구를 했고 헤롯 안티파스가 실천을 했고 그리고 그날 세례 요한은 죽게 됐죠. 예, 그 비극이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중적인 그런 정책을 한 결과 나름대로 로마를 만족시켰고 어느 정도 유대인을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43년간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예수가 여우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어느 곳에 머물렀었는데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예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고 총독도 와 있는데 6월절이니까 당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니 다음을 기약하고 예루살렘 행은 멈추는 게 좋겠다. 그때 예수가 했던 말이 있었죠. 내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는데 나는 내일도 모레도 내 길을 가야겠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그때 그 여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헤롯 안티파스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여우라는 말이 어디 뭐 그 예능계에 진출할 때 무슨 뭐 예명으로다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정치 행각에 대한 예수의 시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고 유대인들에게 충성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 집권에 들어갔던 이 헤롯 안티파스를 어떤 면에서 꼬집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예수 이야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은 그냥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9년에 유배가고 44년까지는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그 44년 이후에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게 됐다.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아름답게 한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거를 좋게 고맙게 여긴 유대인들도 한편으로는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재자가 독재할 때 오히려 살만했다. 어줍지 않게 민주주의 하는 것 때문에 더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더 좋았다. 그게 그립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거하고 아름답게 짓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헤롯 대왕이 죽자 곧바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예루살렘 주민을 중심으로 다음 헤롯 아르켈라우스에게 제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저항이, 그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3,000명을 죽여야 해결된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거센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렇게 거대하게 짓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민중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하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피라미드 보면서 으아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이집트의 안팎, 이집트 안에 이집트인 민중 그리고 바깥에서 노예처럼 데려온 사람들이 받아야 했던 그 고통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독은 아르켈라우스가 지배했던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에만 네. 관계를 하고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빌립이 빌립.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에는 관여하지 않는
어, 예, 거기는 로마 원로원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예. 총독의 관할권 바깥에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 정치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C6년 아리켈라오스가 폐위되면서 시작되었다. 로마 총독은 아리켈라오스 자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 영역은 아리켈라오스가 관할했던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에 한정되었다. 그에 따라 다른 두 분봉왕의 통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민족적 중심지 예루살렘을 장악했다고 하는 것이다. 총독은 평상시 지중해 연안 가이사라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 정치가 시작되면서 총독과 대제사장의 관계가 밀접해졌다. 우선 총독들은 보통 대제사장직 후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직접적으로 총독들의 은혜를 입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대제사장은 사라진 분봉왕을 대신하여 유대인의 대표 역할을 했고, 총독은 대제사장을 통해 관할 지역을 통제했다. 예수 당시 가야바와 빌라도가 각각 대제사장과 총독으로서 오래 그 직책을 유지했던 것은 그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D 6년, 아니 AD가 아니고 기원 후 6년 아르켈라우스가 유배가고 총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총독은 평상시에 거주지는 가이사랴였다고 그럽니다. 61페이지 지도를 볼까요? 거기에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입니다. 거기 왼쪽에 제일 위에 끄트머리에 가이사랴가 있죠. 예, 이 가이사랴가 새로 도시를 만드는 거고, 이 케사르의 시저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붙여서 만든 도시인데, 총독은 평상시에 이 가이사랴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중해 해안 도시에 아주 좋은 데 가서 거주를 한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비롯해서 중요한 종교절기, 유대인들이 많은 숫자가 운집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요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셨을 때에 그곳에는 이미 총독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들어와 있었던 그 자리에는 동시에 헤롯 안티파스도 그 유월절 때 거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유월절에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총독이 둘 다 관여하게 됐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가 왜 십자가에 처형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를 처형하는 과정에 누가 관여가 되어 있고 누가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과 대제사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총독은 로마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총독은 로마를 대표해서 그 핵심 지역을 관장할 뿐 실질적으로 그 핵심 지역을 통제하는 역할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기구가 산헤드린이었어요.
그냥 우리들이 쓰는 말로 얘기하면 의회지만은 그 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 3개 권력이 한 곳에 운집된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의 의장이 누구였는가? 그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내들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총독은 로마를 대신해서 그 대제사장을 감독하는 겁니다. 로마는 그 지역은 가급적이면 자치적으로 그 자체의 통치자를 통해서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총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대신 이 대제사장을 통제하는 확실한 방법은 총독이 대제사장을 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총독의 신임을 얻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되기가 어려웠고 그만큼 대제사장은 총독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보다 자세한 얘기를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총목, 총독 키리니우스가 부임하자 그는 호구 조사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즉 토지세와 인도세를 징수하기 위한 주민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호구 조사는 통상 잔인한 신문을 동반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갈릴리의 유다가 호구 조사에 반대하여 일으킨 반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제국세를 걷는 일은 대제사장이 담당했고 대제사장은 제국세 걷는 일을 통해 큰 부수적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밀접한 관계 속에서도 총독은 대제사장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통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유월절과 같은 절기 행사에는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예복들은 흔히 로마의 총독이나 사령관들이 안토니아 요새 안에 보관했다가 축제일이 다가오면 군중들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6월절에는 당시 대략 30만에서 40만 명의 순례자가 몰려드는 데다 곧 이어 무교절이 7일간의 축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상 이 절기에는 폭동의 위험성이 컸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총독은 대제사장의 예복을 인질처럼 잡고 대제사장이 이러한 폭동을 미연에 잘 방지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갔던 것도 바로 이 유월절이었고 예수를 재판하고 처형한 당시 총독 빌라도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헤롯 아르켈라오스가 초기에 아버지 헤롯 대왕의 패도 정치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일어났을 때 섣불리 제압하느라고 3,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자충수를 둔 것이 헤롯 가문 갖고는 안 되겠다. 차라리 로마 총독을 보내달라. 그래서 총독이 들어왔는데 총독이 들어오자마자 한 것은 인구조사였다. 인구조사는 제국세로 이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자충수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